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화려한 옷, 가장 풍족한 식사. 하지만 가장 불행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취침, 19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었던 삶. 이것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녀들의 하루입니다. 화려한 의복과 귀한 음식 뒤에 감춰진 눈물의 시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759년 12월 어느 겨울밤, 창덕궁의 고요한 어둠 속에 세 곳의 처소에서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조전, 경춘전, 그리고 친방.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인들,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그리고 왕실을 받드는 여인들이 같은 시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조전에서는 26의 중전 정순 왕후가 촛불 하나 켜진 방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19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했던 완벽한 미소가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경춘전의 불빛. 오늘도 영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춘전에서는 34세 영빈 이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왕의 발길이 끊긴 지 3년. 한때는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 30을 넘긴 여인에게 왕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친방에서는 예순들의 상궁 박씨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47년. 평생을 궁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담장 넘어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인가의 불빛.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늙은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시각,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세 여인이 왜 동시에 울고 있었을까요?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그녀들을 울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궁궐, 최고의 지위, 풍족한 의식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녀들이 밤마다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야 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삶. 새벽부터 밤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시간들. 그것이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낸 것일까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밤이 되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여인들이 매일 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19시간 전 1759년 12월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마, 인시초각이 옵니다. 새벽 4시 대조전에서 상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시초각. 해가 뜨기 2시간 전 하늘이 아직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26살 정순 왕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으니 고작 5시간의 수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하루는 이 시각에 시작되어야 했으니까요. 옥체를 일으키시옵소서. 4명의 나인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중전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양쪽에서 2명의 나인이 팔을 받쳐 일으켜 세웠고 다른 2명은 이불을 개고 요를 걷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해진 순서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은 스스로 세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나인이 따뜻한 물을 떠서 대야에 담고 다른 나인이 흰 명주 수건을 적셔 중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또 다른 나인은 빗을 준비하고 마지막 나인은 의복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조 오레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동작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불경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전의 아침 의복은 모두 12겹이었습니다. 속적삼부터 시작하여 속속꽃, 단속꽃, 바지, 속치마, 겉치마, 저고리, 당의, 원삼, 화로까지 각 옷마다 담당 라인이 정해져 있었고
입는 순서와 방법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겹 한 겹 옷을 입을 때마다 중전의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의복을 착용하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에서는 영빈 이 씨가 눈을 떴습니다. 34의 그녀는 중전보다 30분 늦게 기상했습니다. 후궁은 중전보다 늦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새벽잠을 충분히 잘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왕께서 이곳으로 오시지 않을까? 3년 동안 끊긴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영빈 이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2명의 나인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중전의 4명보다 적었습니다. 후궁의 예우는 중전보다 낮았고 시중드는 나인의 수도 그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30을 넘긴 여인에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늙어가는 자신에게 왕의 마음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인에게 명했습니다. 오늘은 더 정성스럽게 단장하거라. 중전보다 늦게, 그러나 중전보다 더 아름답게. 그것이 후궁이 왕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새벽 3시 30분 침방에서는 이미 모든 궁녀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왕실의 여성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62의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해가 뜨기 전에 대청 청소를 마쳐야 한다. 15에서 20 사이의 어린 궁녀들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의 하루는 왕실의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1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녀들은 묘시 오전 5-7시 이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한다.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맨손으로 그 물의 걸레를 적셔 마루를 닦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왕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습니다. 상궁마마. 어린 궁녀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궁 박씨는 그 궁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닦아야 마루가 얼지 않았습니다. 참거라. 47년을 이렇게 살아온 나도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상궁 박씨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47년 동안 차가운 물에 담근 손은 이미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15에 입궁하여 62. 평생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전의 정순왕후는 모든 의복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나인이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의 머리는 큰 머리였습니다. 쪽을 찌고 그 위에 다래를 얹고 비녀를 꽂고 떨잠을 꽂고 첩치를 붙이는 데에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머리 하나에 사용되는 장신구만 15가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는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 1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 속에서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겹의 옷은 몸을 조이고 무거운 머리 장식은 목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가 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조선 왕실의 여인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대조전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조현내가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3시간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절을 하고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안은 대왕대비전이었습니다. 영조의 계모인 선의왕후께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6명의 나인과 2명의 상궁이 수행했습니다. 중전이 걸어가는 속도조차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일보의 한 호흡을 하며 걸어야 한다. 대왕 대비전에 도착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문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궁이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께 없어 문안을 여쭈러 오셨나이다. 들라 하여라. 안으로 들어간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배를 올렸습니다. 4번의 절이었습니다. 절 한 번에 30초가 걸렸습니다. 4번의 절을 올리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옥후 평안하시옵니까? 그러하다. 내 몸은 안녕하더냐? 황공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왕 대비마마의 옥체를 염려하옵니다. 정해진 문답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왕 대비와의 문안이 끝나는 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표정을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대왕 대비전에서 나온 정순왕후는 곧바로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정성왕후께 문안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똑같은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배 올리고 정해진 문답을 나누고 40분 동안 앉아있기. 대비전에서 나올 때는 7시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께 조반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수라간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궁녀들이 준비해둔 수라상이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 수라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12가지 반찬이 정확히 놓여 있는지, 밥의 온도가 적당한지, 국물의 간이 맞는지. 상궁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맛을 보았습니다.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5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수라는 반드시 상궁이 먼저 맛을 본 후에 올려야 한다. 상궁이 맛을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자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으로 수라를 올리도록 하여라. 8명의 궁녀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왕후도 뒤따라갔습니다. 대전에서 영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침 수라를 올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수라를 드시는 동안 옆에 앉아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영조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반찬을 집을 때, 물을 마실 때마다 궁녀들에게 눈짓으로 지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는 8시 30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씨는 홀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중전처럼 왕께 수라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전만의 권리였습니다. 영빈 이씨 앞에는 8첩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전의 12첩보다 적었습니다. 후궁의 상차림은 중전보다 낮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왕의 발걸음이 끊긴 이곳.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궁, 물러가거라. 식사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상궁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상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마, 옥체를 상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영빈 이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에게 음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7시 수라간에서는 지옥 같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명의 궁녀가 왕과 왕실 여성들의 아침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궁중 풍속에 따르면 왕의 수라상 하나를 준비하는데 12명의 궁녀가 필요했습니다. 밥을 짓는 궁녀, 국을 끓이는 궁녀, 반찬을 만드는 궁녀, 상을 차리는 궁녀. 62의 상궁 박씨는 수라간을 감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한 가지 실수라도 있으면 모든 궁녀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28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라간 궁녀가 밥을 태워 곤장 30대를 맞고 쫓겨났다. 밥의 온도를 확인하여라. 국물의 간을 다시 맞춰라. 반찬 그릇의 위치가 틀렸다. 상궁 박씨의 날카로운 지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궁녀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16살 궁녀 김씨가 국 그릇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수라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 박씨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상궁마마. 죄송합니다. 어린 궁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상궁 박씨는 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저 어린 궁녀였습니다. 15세 입궁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다음에는 용서가 없다. 상궁 박씨는 매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린 궁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9시 정순왕후는 경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전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왕과 신하들의 대화를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경연이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졸음이 와도 흐트러질 수 없었습니다. 경연이 끝났을 때는 11시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이 부축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걸어 대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5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대왕 대비께 문안, 대비께 문안, 왕께 수라 올리기, 경연 참석.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례 속에서 그녀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아침상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긴장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면 곤장, 큰 실수면 패출. 조선 왕실의 아침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11시 대조전으로 돌아온 정순왕후에게는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교육감독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여성은 중전의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후궁들, 공주들, 옹주들, 그리고 궁녀들까지 그녀들의 교육을 감독하는 것이 중전의 의무였습니다. 교육청으로 향하는 길에 정순왕후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2겹이 무거운 의복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중전의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개인의 피로는 일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에는 10명의 어린 공주와 옹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살부터 15살까지였습니다. 그녀들은 소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께 문안 여쭈옵니다. 앉거라.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소학의 효도 편을 배우고 있어옵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왕실 여성의 교육을 직접 감독하여 덕을 닦게 해야 한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 점심시간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의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전의 점심 수라상이 차려졌습니다. 12첩의 반찬, 밥, 국, 김치, 장.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그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6명의 나인이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수라를 올리는 나인, 물을 따르는 나인, 수저를 올리는 나인, 빈 그릇을 치우는 나인. 모두 정순왕후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중 풍속에 따르면 중전의 식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속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중전의 모든 동작은 왕실의 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3,000명이 지켜보는 식사는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몇 숟가락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러가거라.
마마, 수라를 더 드시옵소서. 충분하다. 물러가거라. 나인들이 수라상을 물렸습니다. 정순 왕후는 실제로 배가 고팠지만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품위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궁중 풍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식사를 적게 하여 덕을 보여야 한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 씨는 홀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8첩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전의 12첩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반찬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먹는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은 오지 않고 중전과 식사할 수도 없고 다른 후궁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후궁들끼리는 서로 경쟁 상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상궁, 오늘도 대전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느냐? 황공하옵니다, 마마. 아직 아무 소식이 없사옵니다. 영빈 이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왕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1년은 애원했습니다. 상궁을 통해 전원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1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왕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녀의 삶은 끝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은 궁궐 안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것이 늙은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오후 1시 수락안에서는 궁녀들이 서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왕실 여성들의 수라를 준비하느라 자신들의 식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10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예순들의 상궁 박씨는 주먹밥 하나를 들었습니다. 반찬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2년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녀들의 식사는 하루 2끼로 하되 밥과 장만 제공한다. 16살 궁녀 김씨가 상궁 박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주먹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상궁마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상궁 박씨는 주먹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다. 궁에 들어온 이상 나갈 수 없다. 평생을요? 그렇다. 나처럼 47년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너는 50년을 살 수도 있다. 어린 궁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의 어린 나이에 평생을 궁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의 식사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거라. 오후 수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궁녀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순 왕후는 자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전은 왕실의 의복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의 용포, 왕세자의 관복, 공주들의 저고리 모두 중전이 직접 바느질하거나 감독해야 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직접 바느질하여 왕실의 의복을 만들어야 한다. 정순 왕후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자수를 해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정순 왕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일까? 19의 중전이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위치.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자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순 왕후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잠시 쉬시옵소서. 정순 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음 일정이 무엇이냐? 사대부 부인들을 접견하셔야 하옵니다. 정순 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끝이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중전의 의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순왕후는 첩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영의정 홍봉안의 부인이 입궐했습니다. 왕실과 사대부 가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전은 정기적으로 사대부 부인들을 첩견해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35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매월 보름에 정의품 이상 대신의 부인을 첩견한다. 접견실에 들어서자 홍봉안의 부인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순왕후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홍봉안 부인과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대화였지만 중전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홍 부인, 댁의 따님이 벌써 혼기라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마마.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좋은 혼처를 찾으시기 바라오. 마마의 은혜로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기원하옵니다. 1시간 동안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의 의무였습니다. 왕실과 사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오후 4시 홍봉안 부인이 물러갔습니다. 정순왕후는 잠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춘전이 보였습니다. 영빈 이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빈 이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발걸음이 끊겼지만 한때는 왕이 매일 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중전인 자신을 두고 후궁에게 간 왕.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질투를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전은 왕의 총애가 어느 후궁에게 가더라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질투는 중전의 덕을 해치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의 영빈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조전이 보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곳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영빈 이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중전이 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 그녀는 꿈꾸었습니다. 언젠가는 중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왕실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후궁은 중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젊은 정순왕후를 중전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영빈 이 씨는 30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는 점점 젊은 중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니, 총애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왕은 중전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발걸음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34의 영빈 이 씨는 이제 왕실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후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에게 왕의 마음이 가는 것을 보며 영빈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대조전을 볼 때마다, 정순왕후를 볼 때마다, 왕이 다른 후궁에게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후 5시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저녁 수라를 준비하겠나이다. 영빈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식욕이 없다. 마마, 옥체를 상하시면 나가거라. 영빈 이 씨가 소리쳤습니다. 상궁은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영빈 이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4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친방에서는 예순둘의 상궁 박씨가 어린 궁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입궁한 동료 궁녀가 폐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16살 궁녀 김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순이가 죽었습니다. 함께 입궁한 순이가 알고 있다. 마음을 진정하여라.
우리는 단 3개월 전에 함께 입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궁 박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궁녀들의 죽음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의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33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녀의 병은 스스로 치료하게 하되 중병이 아니면 의원을 부르지 않는다. 47년을 함께한 동료도 있었다. 작년에 죽었다. 상궁 박씨가 말했습니다. 15세 함께 입궁한 동료였습니다. 47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늙고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47년을 함께 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궁녀들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궁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궁녀가 죽으면 그저 번호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제387호 궁녀, 폐병으로 사망. 어린 궁녀 김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상궁마마,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는 겁니까? 그렇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죽는다. 궁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궁 안에서 죽는다. 혼인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상궁 박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이미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궁녀는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궁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짧은 해는 빨리 졌습니다. 궁궐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대조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휴식이라기보다는 다음 일정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는 왕께 저녁 수라를 올려야 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왕의 식사를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영빈 이씨가 홀로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정순 왕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오후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나인이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마마, 저녁 수라를 준비할 시각이 옵니다. 정순 왕후는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의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완벽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오후 7시 대조전에서는 저녁 수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수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녁 수라상도 중전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왕의 식사는 중전의 책임이었습니다. 수라관에는 이미 30명의 궁녀가 저녁 수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2의 상궁 박씨가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가 들어오자 모든 궁녀가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마마께 문안 여쭈옵니다. 수라 준비는 잘 되고 있느냐? 예, 마마. 곧 준비가 끝나옵니다. 정순 왕후는 수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12첩의 반찬이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밥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국물의 간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생선구이의 색이 너무 진하지 않으냐. 순간 수라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 박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즉시 다시 준비하겠나이다. 그리하여라. 정순 왕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궁녀들은 서둘러 생선구이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다시 만드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궁녀는 긴장 속에서 일했습니다. 중전의 지적은 곧 궁녀들의 실수를 의미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 새로운 생선구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전으로 수라를 올리도록 하여라. 예, 마마. 8명의 궁녀가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왕후도 뒤따라갔습니다. 대전에서 영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녁 수라를 올리옵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정순 왕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로 중전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정순왕후는 왕의 식사를 시중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앉아서 왕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왕이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내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영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왕의 행차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경춘전으로 가겠다. 정순왕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춘전, 영빈 이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3년 만에 왕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선택에 대해 어떤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 전하. 명을 받들겠나이다. 정순왕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인 자신을 두고 후궁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물러나왔습니다. 대조전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인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언제나 강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춘전에서는 영빈 이씨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대전에서 소식이 왔나이다. 영빈 이씨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오늘 밤 전하께 없어 이곳으로 행차하신다 하옵니다. 순간 영빈 이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끊겼던 왕의 발걸음이 다시 이곳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전하께서 오신다는 것이냐? 예, 마마. 곧 도착하실 것이옵니다. 영빈 이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서 준비하여라. 목욕물을 준비하고 의복을 꺼내고 향을 피워라. 상궁과 나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빈 이씨는 목욕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의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장신구를 꽂았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오후 9시 왕이 도착했습니다. 영빈 이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이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황공하게도 전하를 맞이하옵니다. 영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4의 영빈 이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조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빈 이씨는 왕을 모셨습니다. 차를 따르고 과일을 올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빈 이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하, 3년 동안 신첩은 전하를 그리워했나이다. 그러하냐? 영조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영빈 이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왕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온 것이었습니다. 중전에게도 의무로 가고 후궁에게도 의무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은 모두 왕의 의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조는 영빈 이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빈 이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후궁은 왕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조전의 정순왕후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모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적힌 구절이었습니다. 중전은 왕의 총애가 어디로 가든 평온해야 했습니다. 질투는 중전의 덕을 해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는데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왕후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침방에서는 궁녀들이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순둘의 상궁 박씨는 어린 궁녀들을 이끌고 궁궐 곳곳을 돌았습니다. 불은 모두 꺼졌는지, 문은 모두 잠겼는지, 이상한 기척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대전의 마루를 닦고 뜰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궁녀의 하루는 오후 10시에 끝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8시간 30분 동안 궁녀들은 일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상궁 박씨는 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궁녀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상궁 박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궁 밖의 인가였습니다. 저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히 잠드는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47년 동안 그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5세 입궁하여 62.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늙어서 쓸모 없어진 궁녀는 궁 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47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시간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궁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밤 10시 경춘전에서는 영조가 일어났습니다. 영빈 이씨는 왕을 배웅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평안히 가시옵소서. 신첩은 언제나 전하를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영조는 대답 없이 나갔습니다. 내관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빈 이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왕을 만났지만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의무로 왔다가 의무를 마치고 갔습니다. 영빈 이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왕은 떠났고 다시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34의 나이에 다시 3년을 기다리면 37이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후궁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늙어가는 자신에게 왕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영빈 이씨는 장신구를 하나씩 벗었습니다. 비녀를 빼고 떨잠을 빼고 귀걸이를 벗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벗고 속옷만 남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초라했습니다. 모든 장식을 벗으니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영빈 이씨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왕의 무심한 눈빛, 형식적인 대화, 사랑 없는 밤. 그것이 3년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은 후궁의 눈물이었습니다. 34의 여인이 느끼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영빈 이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사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후궁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궁궐 안에서 늙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처소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그것이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대조전에서는 정순 왕후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춘전에서 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밤마다 세 여인이 동시에 우는지, 화려한 지위와 풍족한 생활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조선 왕실 여성들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 19시간 동안 정순 왕후는 완벽한 중전이어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께 문안 드리고, 대비께 문안 드리고, 왕께 수라 올리고, 경연 참석하고, 교육 감독하고, 사대부 부인 접견하고, 자수하고, 다시 수라 올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례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흐트러짐 없는 자세, 정해진 말투.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전은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평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중전의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중전이 아닌 26살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 수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나인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는 왕비이기 전에 여자였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9의 중전이 되기 전 그녀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중전이 된 순간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욕구, 개인의 꿈, 모든 것이 왕실의 규율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경춘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왕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질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국모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국모는 언제나 평온해야 합니다. 정순왕후는 국조 오레이에 적힌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1시 침방에서는 예순들의 상궁 박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궁녀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담장 너머 불빛이 보였습니다. 궁 밖의 인가였습니다. 저곳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5세 입궁했습니다. 부모는 가난했고 딸 하나를 팔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8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들을 궁녀로 선발하되 부모에게 쌀 10섬을 지급한다. 그녀는 쌀 10섬의 값어치였습니다. 입궁한 후 부모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궁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47년 동안 소식 하나 없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이제 80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딸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상궁 박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순들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혼인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그저 왕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어쩌면 1년, 어쩌면 2년,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궁 밖 공동묘지에 묻힐 것입니다. 비석도 없이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저 번호로만 기록될 것입니다. 제512호 궁녀, 노환으로 사망. 그것이 47년을 살아온 그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가고 싶었습니다. 상궁 박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 밖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거리를 걷고 시장을 구경하고 자유롭게 숨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창덕궁 세 곳에서 동시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조전의 정순왕후, 경춘전의 영빈 이씨, 친방의 상궁 박씨.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른 세 여인이 같은 시각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의 지위에 있지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녀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아무리 넓어도 여전히 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갇힌 여인들은 날개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세장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230년이 흘렀습니다. 1989년 가을 창덕궁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침방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230년 동안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딸은 여전히 궁궐에 있습니다. 47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5세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동생들은 잘 자랐습니까? 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 밖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제 62입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이고 무릎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합니다. 궁녀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딸은 바깥 세상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기억, 아버지와 함께 밭을 갈았던 기억, 동생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47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딸은 곧 죽을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궁 밖 공동묘지에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효도 한 번 못하고 먼저 가는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편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 궁녀는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루 밑에 숨겨둡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여기 한 궁녀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딸 박씨 올림. 편지를 읽은 전문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30년 전 62의 궁녀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고 마루 밑에 숨겨두고 그렇게 죽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조 36년 1760년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512호 궁녀 박씨 63의 나이로 노환으로 사망하다. 단 한 줄의 기록이었습니다. 47년을 궁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이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번호만 있었습니다. 제512호. 그녀는 평생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이 조선 궁녀의 삶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조사했습니다. 영조시대 궁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조 제위 52년 동안 총 3,274명의 궁녀가 궁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63명의 궁녀가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폐병, 노환, 과로, 학대, 자살. 특히 자살이 많았습니다. 궁녀지에 따르면 1년에 평균 10명의 궁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는 왕의 업적, 중전의 덕행, 후궁의 총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역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중전과 후궁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가 죽은 후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왕대비로서 더 많은 의례와 책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805년 72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그 후 다시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1759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40세까지 살았습니다. 1768년 경춘전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을 기다렸지만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순왕후는 현명한 중전이었다. 영빈 이 씨는 아름다운 후궁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눈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흘렸던 눈물, 참아야 했던 고통, 포기해야 했던 자유. 그 모든 것은 역사의 뒤편에 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자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후원을 산책하던 순간,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습니다. 궁녀들끼리 몰래 나눈 이야기. 밤늦게 침방에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담장 넘어 들리던 바깥 세상의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녀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작은 자유가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작은 순간의 자유가 그녀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새벽이 오고 다시 작은 자유의 순간이 올 거라는 희망. 그것이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스스로 정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울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266년 전 조선 왕실의 여인들이 꿈꿨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평생 갈망했던 자유를 우리는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왕의 것이었지만 고통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조사 뒤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들의 희생 위에 조선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중전도,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도 모두 불행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에서 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꿈을 꿀 수 있는 자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자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자유롭게 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266년 전 여인들이 꿈꿨던 삶입니다. 창덕궁 침방 마루 밑에 숨겨졌던 편지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230년 전 한 궁녀의 마지막 글, 보낼 수 없었던 편지.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유를 잃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기 한때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조선 왕실 여성들의 하루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동안 그녀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의 자유가 그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800년 여름 창경궁 영춘원. 온몸에 벼루만 한 종기가 난 49세 남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상전하, 내관의 절규와 함께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48시간. 11세 어린 세자는 아바마마 울부짖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왕의 시신에 아흥벌의 옷을 입히고 수천 명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48시간 동안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800년 음력 6월 28일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창경궁 영춘원 전각 안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벼루만 한 종기가 나 있었고 피고름이 흘러내렸습니다. 2주 동안 미움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혼수 상태에 빠진 그는 이제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주상전하, 주상전하. 곁에서 지키던 내관들의 절규가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침상에 누운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 그는 49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상전하께 없어 승하하셨습니다. 내관의 외침과 동시에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고 대비전에서는 곡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1세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바마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로 불리던 정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을. 24년간 왕자를 지켜온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화성 행차를 계획하고 세자가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력 6월 초 작은 종기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종기는 얼굴과 등으로 번졌고 아무리 명의들이 처방을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는 연운방까지 시술했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조선의 개혁군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춘원 전각 위로 흰 배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시신 위에도 첫 번째 흰 배가 덮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궁궐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왕이 죽은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11세 어린 세자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이날부터 시작된 48시간, 그 시간 동안 궁궐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엄격한 격식과 예법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시고 빈전을 차리고 상복을 입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 이 모든 것이 단 48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의궤에 기록된 대로 선왕들이 했던 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놀려야 했습니다. 내관들은 슬픔을 삼키며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새로운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세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조선의 23째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48시간의 기록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조가 숨을 거둔 지 불과 1시간 후 영춘원 안에서는 급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관들이 병풍을 둘러쳤습니다. 왕의 시신을 아무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궁들이 정갈한 물을 끓였습니다. 의녀들이 깨끗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습이라 불리는 첫 번째 절차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습이란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의식입니다. 왕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조를 모셔온 나이든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왕의 머리맡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녀들이 향탕, 즉 향기로운 물로 왕의 시신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얼굴을 닦았습니다. 2주 동안 고통받던 그 얼굴을 이제는 편안하게 잠든 듯한 그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머리를 빗겨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수염을 가지런히 빗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성스럽게 깎아 작은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전하, 이제 편히 가시옵소서. 상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엄숙하게, 조용히,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시신을 씻기는 일이 끝나자 이제 반함이라는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반함은 왕의 입에 쌀과 구슬을 넣는 의식입니다. 이승의 마지막 음식이라고 불렸습니다. 11세의 어린 세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 쌀을 넣어야 했습니다. 오른쪽에 한 번, 왼쪽에 한 번, 가운데 한 번. 그리고 구슬을 하나 넣었습니다. 어린 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수의를 입혀드려야 합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함이 끝나면 바로 수의를 입혀야 했습니다. 수의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하지만 왕의 수의는 일반인의 수의와 달랐습니다. 왕은 19벌의 수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한 벌 한 벌 정해진 순서대로 입혀야 했습니다. 먼저 속적삼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바지를 입혔습니다. 버선을 신겼습니다. 중치마를 입혔습니다.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한 벌 한 벌 입힐 때마다 상궁들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룡포도 입혔습니다. 왕의 상징인 용이 그려진 옷이었습니다. 첨리도 입혔습니다. 한삼도 입혔습니다. 겹겹이 옷을 입히는 동안 왕의 시신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19벌의 수의를 모두 입히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상궁들은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의를 모두 입힌 후 시신을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배로 묶었습니다. 머리와 발, 몸통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을 소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렴이 끝나자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춘원 밖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밤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왕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비전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는 슬픔을 억누르며 궁중의 일들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11세 세자는 아버지의 시신 곁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신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혼란은 해가 뜨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더 큰 격식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춘원 정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왕의 침전이 이제는 빈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빈전이란 왕의 관을 모셔두는 곳입니다. 5개월 후 능으로 옮길 때까지 왕은 이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내관과 궁녀가 동원되었습니다. 먼저 전각 안의 모든 가구를 치웠습니다. 왕이 쓰던 책상도 의자도 병풍도 모두 밖으로 옮겼습니다. 전각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전각을 흰 배로 감쌌습니다. 벽도 천장도 기둥도 모두 흰색으로 덮었습니다. 창문도 흰 종이를 발랐습니다. 영춘원은 이제 완전히 흰색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각 중앙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임시관을 놓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 앞에는 제사상을 놓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밤낮으로 향을 피울 향로를 준비했습니다. 제궁을 들여오십시오. 예조 판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궁이란 왕의 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밤새 급하게 만든 임시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식관을 만들어 다시 옮겨야 했지만 지금은 이 임시관에 시신을 모셔야 했습니다. 소렴을 마친 정조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8명의 상궁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받들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신을 천으로 다시 7번 감쌌습니다. 칠성판이라고 불리는 판 위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칠성판은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나무판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임시관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관 안에는 향나무 가루를 깔았습니다. 시신 주변의 빈 공간은 정조가 생전에 입던 옷으로 채웠습니다.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관 뚜껑을 닫기 전 11세 순조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2주 동안 고통받던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저 이제 어찌하오리까? 순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관 뚜껑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이제 영영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 위에 붉은 비단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명정을 세웠습니다. 명정이란 관 앞에 세우는 깃발로 조선국 왕지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국 왕의 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관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팥과 국, 과일과 나물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빈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향은 5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타올라야 했습니다. 혼백도 모셨습니다. 혼백이란 죽은 이의 혼을 모신 것으로 흰 비단에 왕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혼백 앞에도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빈전이 완성되자 곡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왕족들이 빈전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도 차례로 들어와 곡을 했습니다. 전하, 전하 하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세 순조는 빈전 앞에서 꿇어 앉았습니다.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세자 저하 잠시 쉬셔야 합니다. 곁에 있던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과인은 이제 상주입니다. 아바마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순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1세 아이의 입에서 과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빈전 밖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식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나무를 구해야 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소나무로 관을 만들고 오칠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관 안에 깔 비단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향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5개월 후 발인할 때까지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상복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족은 참체복이라는 가장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관계에 따라 다른 상복을 입었습니다. 궁녀와 내관은 모두 흰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먹을 시간도 겨우 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보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 승하 12시간 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궁궐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궁궐은 흰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복제, 즉 상복을 입는 규칙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족들은 참체복을 입었습니다. 가장 거친 삼배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따끔거렸습니다. 입기만 해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11세 순조는 너무 무거운 상복을 입었습니다. 어린 몸에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상복 위에 두건을 썼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자식이 지팡이에 의지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내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인은 괜찮소이다. 순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들도 상복을 입었습니다. 왕과 가까웠던 신하는 더 거친 상복을, 멀었던 신하는 덜 거친 상복을 입었습니다. 계급에 따라, 관계에 따라 모두 다른 상복을 입었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흰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했던 색동 저고리는 모두 벗어야 했습니다. 비녀도 장신구도 모두 빼야 했습니다. 오직 흰색만 허락되었습니다. 내관들도 흰 도포를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화려한 관복은 모두 창고에 넣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음악이 금지되었습니다. 악기를 모두 창고에 넣었습니다. 검은고도, 가야금도, 피리도 모두 치웠습니다. 3년 동안 궁궐에서는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도 금지되었습니다. 누가 웃는 소리라도 내면 바로 죄를 물었습니다. 왕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왕족과 신하들은 채식만 해야 했습니다. 제사상에도 고기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생선도, 닭도, 돼지고기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혼인도 금지되었습니다. 잔치도 금지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궁궐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도 연기되었습니다. 관청의 업무도 중단되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이 멈췄습니다. 오직 왕의 장례만 진행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굶주리면서도 제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교대로 일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내내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한 젊은 궁녀가 속삭였습니다. 입 조심하거라. 5개월이오. 발인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하오. 나이 든 상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개월이나요? 그렇소. 그리고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모두 상복을 입어야 하오. 젊은 궁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야 한다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해야 한다니.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것은 영광이자 의무였습니다. 빈전 경비를 서는 별감들도 밤을 새웠습니다. 교대로 빈전 앞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빈전에 이상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연사였을까? 종기로 돌아가셨다는데 의심스럽지 않소? 49세는 너무 이른 나이 아니요?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의심한다는 것은 곧 역모였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던 왕이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종기가 악화되어 전신성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의혹이 있든 없든 궁궐 사람들은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품을 시간도, 두려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정조 승하 24시간 후 부고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고란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이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에는 전화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렸을까요? 먼저 종묘에 고했습니다. 새벽 왕족과 대신들이 종묘로 향했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선왕들께 정조의 죽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선왕이신 영조대왕께 아뢰옵니다.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재관이 충문을 읽었습니다. 종묘 안에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이공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이것도 알려야 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바로 새 왕이 즉위합니다. 왕위가 비어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묘에 고한 후 전국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봉화가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마다 설치된 봉수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밤에는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급한 소식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파발도 출발했습니다. 파발이란 빠른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갈아탔습니다.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대행왕께서 승하하셨다. 파발이 각 고을에 도착하면 외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방 관아의 수령들이 놀라 나왔습니다. 무어라? 주상전하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부고를 받은 수령은 즉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북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수령이 나와 말했습니다. 대행왕 정조께서 승하하셨소. 온 백성은 상복을 입고 애도하시오. 아이고.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특히 정조를 사랑했던 백성들의 슬픔은 컸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형평성을 중시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원의 백성들은 더욱 슬퍼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며 그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주고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런 왕이 세상을 떠났다니 전국 각지에서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잔치를 취소했습니다. 혼인을 연기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부고는 국경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조선국 왕이 승하했음을 추청합니다. 사신이 급히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조문 사신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고를 듣고 자결하려는 신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하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늙은 신하가 유서를 썼습니다. 정조와 평생을 함께한 충신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신하들이 막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어린 임금이 즉위하셨소. 우리가 도와야 하오. 그렇소. 죽어서 무엇하겠소. 살아서 선왕의 뜻을 이어야 하오. 간신히 자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막지 못했습니다. 몰래 독을 마시거나 목을 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만에 부고는 전국에 퍼졌습니다. 산골 마을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섬에도 배를 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나라가 정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대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왕의 시신을 정식관에 모시는 의식입니다. 정조 승하 36시간 후 가장 중요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렴이었습니다. 대렴이란 왕의 시신을 정식관에 모시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시관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만든 제궁에 시신을 옮겨야 했습니다. 제궁은 가장 좋은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나무였습니다. 여러 번 오칠을 했습니다. 속은 붉은 비단으로 발랐습니다. 왕을 모시기에 가장 좋은 관이었습니다. 관 안바닥에는 쌀을 태운 재를 깔았습니다. 습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위에 칠성판을 놓았습니다. 칠성판 위에 요를 깔았습니다. 이제 시신을 옮길 차례였습니다. 예조 판서가 명령했습니다. 대렴을 시작하라.
상궁들이 조심스럽게 임시관을 열었습니다. 소렴한 시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지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신의 옷을 더 입혀야 했습니다. 19벌로는 부족했습니다. 왕은 90벌의 수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한 벌씩 한 벌씩 계속 입혔습니다. 저고리, 바지, 도포, 골룡포, 끝없이 옷을 입혔습니다. 시신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90벌을 모두 입히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상궁들은 땀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0벌을 모두 입힌 후 시신을 이불로 감쌌습니다. 대렴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불이었습니다. 시신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교란은 끈으로 묶었습니다. 머리, 가슴, 배, 무릎, 발 5곳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시신은 완전히 이불에 쌓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상궁이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90벌의 옷과 이불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제궁 안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칠성판 위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머리는 북쪽을, 발은 남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관 안의 빈 공간은 정조가 생전에 입던 옷으로 채웠습니다. 용포도 넣고 책도 넣고 붓도 넣었습니다. 왕이 사랑하던 물건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관 뚜껑을 덮기 전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11세 순조가 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바마마. 순조가 부르짖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도 통곡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도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궁궐 안에 곡성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으십시오. 예조 판서가 말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뚜껑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관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이제 정조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관에 못을 박았습니다. 쾅쾅쾅 못 박는 소리가 빈전에 울렸습니다. 한 번 박을 때마다 가족들의 통곡이 더 커졌습니다. 못을 다 박은 후 관 위에 붉은 비단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명정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임시관이 아니라 정식 제궁이 되었습니다. 제궁을 창궁 안에 모셨습니다. 창궁이란 대나무로 만든 덮개입니다. 제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궁까지 완성하자 이것을 빈전으로 옮겼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매우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빈전 중앙에 창궁을 모셨습니다. 이제 5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발인하는 날까지 이곳에서 제사를 받을 것입니다. 대렴이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사람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복을 해야 했습니다.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1세 순조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정조 승하 48시간 후 마침내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복제였습니다. 이것은 상주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치러야 정식으로 3년상이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족, 대신, 종친, 백관 모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창경궁에 모였습니다. 11세 순조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참최복을 입었습니다. 거친 삼배 옷이었습니다. 어린 몸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입어야 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도 참최복을 입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도 상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왕족이 흰 상복을 입었습니다. 대신들도 차례로 상복을 입었습니다. 정일품은 한 가지 상복, 정의품은 다른 상복, 계급에 따라 모두 다른 상복을 입었습니다. 성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빈전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 나물, 떡, 술이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예조 판서가 충문을 읽었습니다. 대행왕 정조께서 승하하신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복을 입고 정식으로 3년상을 시작하옵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전하, 전하, 곡성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조가 제배를 올렸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술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술잔을 드렸습니다. 성복제가 끝나자 이제 사위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위란 왕위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순조가 정식으로 조선의 제23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순조는 상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면복을 입었습니다. 면복이란 왕이 입는 예복입니다. 용이 그려진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상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나라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빈전 앞에서 옥새를 받았습니다. 옥새는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세를 받는 순간 순조는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시옵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3번 만세를 불렀습니다. 11세 어린 왕을 위한 만세였습니다. 순조는 빈전에서 나와 인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뒤따랐습니다. 인정문 앞에 왕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순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축하를 올렸습니다. 성상의 즉위를 축하하옵니다. 하지만 축하 속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위식이 끝나자 순조는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면복을 벗고 참체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상주가 되었습니다. 빈전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과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인은 아직 어립니다.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순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신들이 위로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시옵소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11세 어린 왕을 누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까?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세력인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조가 평생 견제했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아버지가 키운 개혁 세력들은 숙청당할 것입니다. 장용영도 해체될 것입니다. 순조는 무력했습니다. 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 만에 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시간 만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조선의 정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조의 시신은 빈전에 모셔졌습니다. 5개월 후 발인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 근처 건능에 안장될 것입니다. 48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왕을 보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48시간 동안 궁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격식과 예법을 지키기 위한 전쟁, 권력을 잡기 위한 전쟁,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8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3년 후 1803년 드디어 정조의 국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 건능에 정조가 안장되었습니다. 왕비 효의 왕후의 무덤 옆이었습니다. 3년상이 끝났습니다. 순조는 1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복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거친 삼배옷을 벗고 왕의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순조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계속했습니다.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조가 키운 남인 세력은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 천주교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정조가 만든 장용영은 해체되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개혁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화성으로 이주하여 상황으로 지내려던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순조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순조는 평생 세도 가문이 그늘에 가려 살았습니다. 왕이었지만 왕다운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의 기록은 남았습니다. 의궤입니다. 정조의 국장을 치른 모든 과정이 정조국장도가미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하한 순간부터 발인하는 순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든 것이 글과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의는 몇 벌 입혔는지, 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빈전은 어떻게 꾸몄는지, 심지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궤 덕분에 우리는 200년 전 그날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정조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애도했는지,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의궤는 조선만의 독특한 기록 문화였습니다. 중국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선만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7년 조선 왕조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정조의 능 건능도 남아 있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 육능과 건능, 그곳에 정조와 효의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매년 한식날이 되면 후손들이 찾아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전하, 편히 쉬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고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 그가 세운 건물들, 그가 만든 제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 화성이 있고 규장각이 있고 홍제전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의궤가 있고 실록이 있고 문집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정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왕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했습니다. 왕족도, 대신도, 궁녀도, 내관도 모두 슬펐습니다. 모두 두려웠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격식과 예법 뒤에 숨은 것은 결국 인간의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 왕을 잃은 백성의 슬픔이었습니다. 48시간,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정신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왕이 죽던 날, 궁궐의 48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선시대 사람들의 슬픔과 격식,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